회로일은 1장 2장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부하의 저항이 있고 여기에 우리 E라는 전압을 인가한다면, V라는 기전력을 인가한다면 이 전선에 흘러가는 전류는 가해준 기전력의 크기, 즉 전압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부하의 저항의 크기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전류는 전압 나누기 저항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흘러가는 전류란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모든 물질을 분석하면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는 100여 종류의 원자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원자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내부에 플러스의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있고 그리고 무게만 가지고 있는 중성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개로 원자 핵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주변에 음의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가 돌고 있는 타입이에요. 이때 외부적으로 전기적인 힘을 가해주면 이 전자가 이동하면서 그것이 전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이동한 이 전기, 즉 전자의 양을 가지고 우리는 전류가 얼마만큼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흘러가는, 단위 초당 흘러가는 전하의 양으로 전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류 I는 전하량 나누기 시간,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물론 이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전하의 양이 일정하지 않을 때는, 즉 교류의 형태일 때는 미분의 형태로 그 양을 구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dt 분지 dq로서 전류의 크기를 구한다. 자, 거꾸로 전하의 양은 얼마입니까? 물어본다면 전하의 양은 전류 곱하기 시간이죠. 그래서 전류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는 전류의 양이 일정한 형태가 아닐 때는 적분으로서, 그래서 이 전류의 크기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항의 합성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저항을 이렇게 연결한 걸 우리는 직렬 연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저항으로 바꿨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또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똑같은 전류가 흐르기 위한 조건을 우리는 등가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얼마의 저항으로 바꾸면 등가의 저항이 되느냐? 두 개의 저항을 더한 만큼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저항이 1이고 요 저항이 1이면은 요 두 개의 저항, 합성저항 이만큼의 저항을 따라주면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가 같다. 그래서 직렬일 때의 합성저항은 두 개를 더한 것과 같다. 그럼 직렬로 저항을 연결하면 할수록 저항의 크기는 증가하기 때문에 전류는 감소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백렬일 때는 저항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고 우리는 백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렬일 때는 이 두 개의 저항을 하나의 저항, 등가 저항으로 바꿀 때 얼마로 바꾸면 되냐면은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아니고 원 개념은 요 저항의 역수 R1 분지 1, 요 저항의 역수 플러스 R2 분지 1은 합성 저항의 역수 R 분지 1과 같게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 저항이 등가 저항이 됩니다. 즉,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같은 전류가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R 값이죠. R 분지 1이 아니고 합성 저항 R 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간략화시키면은 Rn에서 이렇게 놉니다. 그래서 흔히 암기하는 게 분모는 두 개의 저항을 대주고 분자는 곱해서 합성 저항을 계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 저항이 예를 들어서 1, 1이다. 그럼 계산하면은 1 더하기 1, 1 곱하기 1이니까 2분지 1이 되네요. 그래서 합성, 저항을 백렬로 더하면은 저항값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항값이 감소하니까 전류는 증가하는 회로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전압 분배축과 전류 분배축입니다. 직렬의 회로에서는 흘러가는 전류는 일정합니다. 전체에 흘러가는 전류나 R1 소재에 흘러가는 전류나 R2 소재에 흘러가는 전류는 항상 일정합니다. 하지만은 전체에 인가해준 전압 중에 일부는 R1 소재에 걸리고 일부는 R2 소재에 나누어서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압이 나누어지니까 전압 분배법칙을 합니다. 근데 전압은 전압의 이꼴은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서 오미공수로 구할 수 있죠. 전류가 일정한 회로에서는 전압은 저항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저항이 4대 6으로 걸려 있다면 여기에 이 전압이 각각에 걸리는 전압의 비도 4대 6의 비로 걸리는 겁니다. 그 4대 6을 공식화한다면 14 더하기 6, 10분지 4는 여기에 걸리고 10분지 6은 여기에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공식화한 게 전체 전압 V 곱하기 전체 저항 R1 더하기 R2 분지 R1 소자에 걸리는 전압은 R1의 B만큼, 이걸 숫자를 대면 4 더하기 6분지 4, 즉
전체 10분지 4만큼은 여기에 걸리고 10분지 6만큼은 여기에 걸린다. 즉 4대 6으로 걸린다를 공식한 게 요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조금 조심할 거는 우리가 저항일 때는 이렇게 계산이 나지만 왜?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기 때문에 계산하지만은 요 저항의 역수를 우리는 G1, G2 컨덕턴스라고 그래요. 이때 저항일 때는 ohm이라고 쓰지만은 저항의 역수일 때는 뭐라는 단위를 써요. 그럴 때는 이 저항과 컨덕턴스 역수관계예요. 그래서 G는 R 분지 1의 개념이 됩니다. 역수의 개념. 그래서 반대로 이제는 이 G1 소자에 걸리는 전압은 한다면 G1 더하기 G2 분지 넘어 G2. 그래서 넘어 소자의 G값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됩니다. 왜? 저항과는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전류 분배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전류 분배 법칙은 백렬 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백렬은 전체 인가해 준 전압이나 각 소자에 걸리는 전압마다 똑같은 거예요. 일정한 혈입니다. 단 어떻게 됩니까? 전체 전류가 흘러 들어오다가 일부는 어디로 가고요? 요 가지로 흘러가고 일부는 나머지 가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죠. 전류가 나누어서 흘러간다는 거죠. 그때 각 소자에 흘러가는 R1과 R2로 흘러가는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전류는 전압 나누기 저항을 했습니다. 전압이 일정하다면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죠.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4대 6이라면 흐르는 전류는 뭐다? 6대 4로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걸 공식한 게 전체 저항분지 넘어 저항 요 사이에 비례해서 요 6에 비례해서 여기는 흘러가고 요 노란 가지 흐르는 전류는 요 사이에 비례해서 흘러간다.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저항분지 넘어 저항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식으로 적으면 숫자로 적으면 4 더하기 6 전체 저항분지 요 파란 가지에 흐르는 전류는 넘어 가지의 저항 6만큼 흘러간다. 그래서 이게 6대 4로 흘러간다. 이렇게 공식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요것도 앞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항일 때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넘어 저항에 비례하지만은 이게 G분지 R분지 1을 우리 뭐랬다? G라고 했죠? 그래서 컨덕턴스 G1, G2의 형태로 문제가 주어진다면 여기서 보다시피 R분질이 G니까 G예요. 그래서 전류는 컨덕턴스에 만다 비례하죠. 비례할 때는 G1 더하기 G2분지, G1 더하기 G2분지 자기 소자의 값, 즉 G1에 흐르는 전류일 때는 G1의 값에 위해서 G1에 흐르는 전류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상교류. 우리가 사용하는 교류 전기는 이런 배나된 전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배나된 전류가. 이때 그 전류의 최대, 전기의 최대값을 우리는 Vmaxim, 최대값이라고 하고, 파형은 sin 오메가 t고, 이것이 요 위치에서부터 사이사이면 sin 오메가 t지만은, 이거보다 요 각도만큼 앞서가서 전기가 나온다면, 앞선, 즉 사인보다 세타만큼 앞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표현법입니다. 근데 일취에 이것이 몇 번 정도 반복되는 파가 공급이 되냐? 그게 숨어있는 쪽이 요 오메가죠. 그래서 오메가라는 것은 2파이 곱하기 주파수로서 이게 F가 바로 주파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일취에 60분이 반복되면 2파이 곱하기 60이 각 속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주파수와 주기는 역수관계죠. 그래서 이 자리에 2파이 나누기 t분지 1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메가라는 t 앞에 있는 여기에 t 앞에 있는 요 오메가라는 숫자는 2파이 f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f라는 것은 주파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파이 크기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이야기됩니다. 가장 높은 값을 최대값, 그리고 실제 일을 하는 크기를 우리는 뭐다? 시력값, 그리고 그 파의 평균값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대값을 시력값으로 나눈 이 최대값을 시력값으로 나눈 것을 우리는 파고율, 그리고 시력값을 뭘로 나눈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우리는 파형률로 정의하고, 각각의 우리가 이런 파를 뭐라고 했습니까? 직류라고 했습니다. 직류는 이런 구형파하고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류일 때는 최대값이나 시력값이나 평균값이 같기 때문에 최대 나누기 시로한 파고율도 1이고 시로 나누기 평균한 파형률도
1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형파, 이런 정형파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가장 큰 값이 요 값이지만은 실제 일을 하는 크기는 이 정도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시력값은 최대값보다 작은 값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을 시력값으로 나누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정형파, 교류는 루트 2배만큼 시력값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자, 시력값보다 평균값은 또 얼마만큼 적냐면은 시력값보다 평균값은 파이 행률로 나누면은 1.12배만큼 적은 겁니다. 그리고 삼각파 같은 경우는 이러한 파를 우리는 삼각파라 하죠. 삼각파는 요 면적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최대값은 같지만은 실제 일을 하는 크기는 정형파보다 더 적어요. 그래서 정형파가 최대값보다 시력값이 루트 2배만큼 적다면 삼각파는 그것보다 더 큰 루트 3배만큼 더 적은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력값보다 평균값은 삼각파에서는 1.12배만큼 더 적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암기할 때, 자, 파고율은 각각 구형파, 정형파, 삼각파일 때 파고율은 1 루트 2, 루트 3이 되고 파이 행률은 뭐다? 1.11, 1.15가 된다.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숫자 중에서 위 숫자와 아래 숫자 중에서 요 위에가 큰 값이죠. 그래서 파고율은 큰 값이고 파행률은 적은 값이고 파고율은 1 루트 2, 루트 3으로 나가고 파행률은 1.11, 1.15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값이 커지는 것은 공통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 표값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력값이란 건 우리 수학 공식으로 RMS라고 얘기해요. RMS. 이때 S라는 것은 제곱을 재달하는 뜻이고 미라는 건 평균을 구해달라는 것이고 R이라는 것은 뭐다? 제곱근, 즉 루트를 재달하는 것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가 전파가 아닌 이렇게 우리가 이런 파를 구형파, 이런 파를 정형파, 이런 파를 삼각파라고 이야기하고 각각의 파굴과 파행률은 루트 2, 루트 3, 파행률은 1.11, 1.15를 가지만은 반이 없는 이해 없는 이런 반파의 구형파, 정형파, 삼각파의 파굴과 파행률은 또 다시 왜 되냐? 아닙니다. 요 파굴과 파행률에 루트 2배를 곱해주면은 반파의 파굴과 파행률을 납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류의 벡터 표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전기는 변화된 이러한 전기는 최대값이 Vm이고 그리고 파형이 사인보다 몇 도만큼, 세타만큼 앞서갑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최대값은 100 루트 2네요. 이 최대값은 100 루트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최대값은 그리고 파형은 사인보다 60도만큼 앞서가는 이러한 교류 전기를 순시치로 표현했습니다. 이걸 극좌표로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극좌표는 벡터량으로 바꿔달랍니다. 그때 벡터량은 극좌표, 상가함수, 복소수가 있는데 극좌표는 크기인데 시력값이에요. 그럼 최대값을 뭘로 나야 시력값이 됩니까? 이러한 정형파는 최대값을 루트 1로 나눠야 시력값이 됩니다. 그래서 100 루트 1을 루트 1로 나누면 루트 2가 없어지고 100만 넘죠. 그리고 위상, 각으로 표현한 거고요. 이 각을 표현할 때 이렇게 끝세 모양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고 이에 J로 표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좌표로 보면 크기는 100이고 끝세, 각도 60도, 위상은 60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크기는 100이고 이에 J 뭐다? 60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삼각함수로 표현한 방법은 크기에다가 앞에는 코사인 세타, 뒤에는 J 사인 세타를 곱하면은 실수와 허수로 이렇게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접 요 크기 100을 코사인과 사인을 곱해서 실수와 허수로 뽑아서 계산한 방법이 복소수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복소수를 다시 극좌표로 바꾸는 방법은 앞에 끄는 실수값, 뒤에 끄는 허수값이기 때문에 루트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이 이 벡터의 크기가 되고요. 요 벡터의 각은 즉 실수가 50이고 허수가 50 루트 3이라면 이 대각선까지 향하는 이 벡터의 길이는 루트 50의 제곱 플러스 50 루트 3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 각도는 아크 탄젠터 실수분전수니까 밑뱀 50분지 높이 50 루트 3을 하면 각이 튀어나와요. 이렇게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극좌표로 표현된 이 순시치를 극좌표로 바꿨을 때 사칙 연산은 어떻게 하냐? 자, 덧셈과 뺄셈은 요 안에 있는 공식 루터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2AB 코사인 두 개의 극좌표의 위상의 요 세타1과 세타2의 차를 이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차일 때는 루터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입니다. 이번에는 2AB 코사인 위상차를 이어서 계산하면 되고요. 극좌표의 껌일 때는 크기는 곱해주고 위상은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눗셈은 크기는 나누어주고 위상은 빼면 됩니다. 위에서 위 벡터에서 아래 벡터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자, 두 개가 복소수 형태로 주어졌다. 실수와 허수인 복소수 형태로 주어지면 합과 차는 실수는 실수끼리 A하고 C끼리 더하고 JB와 JT끼리 더하거나 빼서 합과 차를 계산하면 되고 꽃과 나눗셈은 각각 배분법칙, 분모 유래를 통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R부와 L부와 C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기 제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R부와 L부와 C부하가 있습니다. R을 우리는 저항, L을 인덕턴스, C를 정정 용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 R부하는 요 부하에 우리가 전기 제품에 R부하를 연결하고 여기에 전압을 인가합니다. 이때 이 회로에 흘러가는 전류를 보면 전압을 인가했을 때의 전압의 위상과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 요 전류의 위상이 동일한 위상의 전기가 흘러가요. 그래서 동위상, R부하인 경우는 전압과 전류가 동위상이고 그때 그 크기는 전류는 전압 나누기 이 부하의 장으로 나눈 만큼의 전류가 흘러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부하가 만약에 L부하라면, 코일 부하라면 여기에 전기, VT라는 교류 전기를 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공급을 할 때 이 전선에 흘러가는 전류를 비교하면은 인가해준 전압은 사인파의 전압을 인가했는데 이 선에 흘러가는 전류는 이거보다 90도만큼 뒤진 전류, 이렇게 뒤진 전류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IT가. 이런 전류가 흘러가더라. 그래서 L부하는 인가해준 전압보다 흘러가는 전류가 뒤지더라. 그걸 우리는 어떻게 외운다고요? LI로 외우죠. L부하는 전류가 뒤진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는 전압 나누기 이 부하의 L로 나눈 만큼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얼마다? 오메가 L로 나눈 만큼으로 흘러가더라. 그래서 L부하의 저항값은 오메가 L인데 나중에 위상이 90도만큼 뒤진 전류가 흐른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J를 붙여주면 전압 나누기 J 오메가 L로 난다면 이 J 분지 1이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J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J V 나누기 오메가 L로서 이 의미는 전기의 즉 흘러가는 전류의 크기는 전압을 오메가 L로 나눈 만큼으로 흘러가고 그 위상은 마이너스 J가 붙었으니까 J만큼 뒤진다. 즉 90도만큼 뒤진 전류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L의 장은 J 오메가 L. 그래서 J 오메가 L 크기를 우리는 X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는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L부하는 전류가 뒤지고 그리고 이 전류가 급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급변 불가 요까지 같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 코일에 전류가 흘러가면 이 코일에 뭐가 맞는다? 자속이 노는데 그 발생된 전체적인 자속의 양 N-은 이 L과 R을 뭐한다? 곱한 거와 같다.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래서 N-은 LI가 되고요. 요 LI의 앞뒤로 2분지 1 제곱을 치면 이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똑같은 의미로 이제는 콘덴서 부하입니다. 콘덴서 부하에 우리가 전압을 이렇게 인가해서 선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면 이 선에 흐르는 전류를 비교한다면 이 선에 흐르는 전류는 어떤 전류가 하냐? 전압은 사인파의 전압을 인가하면 흘러가는 전류는 이거보다 90도만큼 앞선 이런 전류가 흘러간다는 거죠. 그걸 암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다? CV라고 외웁니다. 그래서 C부하는 전압이 여기에 빨간 전압이 뭐다? 뒤진다. 다른 말로 하면 전류가 많다. I가 앞선다. 이렇게 외우고요. C부하는 전압이 급변 불가다. 여기까지 같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는 전압 나누기 저항인데 C로 나누면 안 돼요. 얼마로?
오메가 C 분질로 나눈 만큼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C의 저항은 오메가 C 분질인데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90도만큼 앞선 전류가 흘러간다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게 J 오메가 C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풀어보면 J 오메가 CV가 되죠. 그래서 전류의 크기는 오메가 CV만큼으로 흘러가고 그 위상은 90도만큼 앞서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C의 저항을 마이너스 J 오메가 C 분질, 다른 말로 하면 J 오메가 C 분질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요 오메가 C 분질을 우리는 X로 표현하고 이걸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콘덴서 C에 V라는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에 전기가 저장이 되죠. 저장되는 전기량 Q 이끌은 뭐다? CV. C 곱하기 V 하면 전기가 전되고 저장되는 전기의 양은 Q 이끌은 CV가 된다. 이때 CV의 앞뒤로 2분의 1 제곱을 붙이면은 2분의 1 CV 제곱은 C 콘덴서에 저장된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하의 종류가 뭐가 있다고요? R 부하가 있는가 하면 L 부하가 있고 C 부하가 있는 데서 그걸 각각 우리는 저항, 유도성 리액턴서, C 부하를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이야기하고 직렬일 때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 부하의 저항을 더해주면 됩니다. 백렬일 때는 더하는 게 아니죠. 역수의 합이 전체 임피던스의 역수와 같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백렬일 때는 역수의 합이 전체의 역수의 합과 같다. 임피던스의 역수와 합과 같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R 부하, L 부하, C 부하를 다 더한 이란 전체의 저항을 우리는 Z로 표현하고 임피던스라고 이야기하더라. 그 임피던스에서 실수의 값을 우리는 저항값이라고 읽어주고 허수의 값을 리액턴스라고 읽어주는데 플러스 J라는 값을 가진다면 이걸 뭐다? 유도성 리액턴스. 마이너스 J 값을 가지면 뭐다?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역수를 구한 것을 우리는 어더민턴스라고 이야기하죠. 어더민턴스에서 실수의 크기를 우리는 컨덕턴스라고 이야기하고요. 컨덕턴스. 허수의 값을 뭐란다? 우리는 서셉턴스라고 그 명칭을 붙여준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뒷페이지를 보면 자, 두 개의 합성값이에요. R과 L을 직렬로 더한 경우 R의 크기는 40ohm이고 L의 크기는 80m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바로 뭘로 했냐면은 L의 크기의 저항값은 J 오메가 L이죠. 이때 오메가는 뭐였습니까? 2파이 그래서 J 2파이 곱하기 주어진 주파수를 대입하고 그리고 L의 크기, 주어진 L의 크기를 더해서 이것의 저항의 크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R의 크기가 40이면 주로 L의 크기는 J 30이 나와요. 그럼 전체적인 저항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실수의 크기는 40이고 허수의 크기는 30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는 페이지도에서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도에서 실수의 크기와 허수의 크기에서 플러스 J 크기, 마이너스 J 크기를 요 페이지도에서 표현하고 여기서 크기와 방향을 고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의 크기 40은 실수축으로 그려주고요. 허수의 크기 30은 플러스 J일 때는 위쪽, 마이너스 J일 때는 아래쪽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위쪽으로, 즉 J축 방향으로 30을 그려서 이거 두 개를 더한 것이 전체의 저항이에요. 그럼 이걸 더할 때는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즉 요 노란 길이가 된 거죠. 그래서 루트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이 그 전체의 합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된다? 5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50이라는 숫자를 구했다면 이제 이 전체에 흐르는 전류와 이 소자 R1에 흐르는 전류와 L1에 흐르는 전류는 같은 전류죠. 직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전체에 흐르는 전류 I1과 그리고 R1에 흐르는 전류 I와 R1에 흐르는 전류 I1과 L에 흐르는 전류 I2가 같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전류죠. 전체 전류는 전체 전압 나누기 전체 저항으로 구하고요. R1에 흐르는 전류는 R1에 인가되는 전압 V1과 R1의 저항 R1으로 구해야 되는데 R1에 인가된 전압을 우리가 현재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보다는 전체 주어진 전압 나누기 조금이나 구한 전체 합성장으로 전체의 전류를 구하고 그 전류가 R1과 L에
똑같이 흐르게 되더라. 즉 R 부하와 L 부하의 직렬이니까 똑같이 흐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압 나누기 전체 장이니까 전체 전압은 100V, 전체 장은 50이니까 나누니까 2A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문제에서 R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입니까? 물어본다면 R에 걸리는 전압은 R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R의 저항이네요. 그래서 R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 전체 전류와 똑같이 2가 되고요. 그리고 R의 저항값은 40이니까 곱하기 40하면 R에는 80V가 걸리고요. L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입니까? 물어본다면 즉 X, 리액턴스 성분인 L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입니까? 물어본다면 L에 흐르는 전류 얼마입니까? 전체 전류와 같죠? 그래서 2 곱하기 L의 저항이 얼마입니까? J30입니다. 곱하니까 J60입니다. J60은 60V라는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R에는 80V, L 부하에는 60V 그래요. 그럼 전체 전압은 얼마일까요? 100V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R에 걸리는 전압은 실수축으로 80이라는 크기고요. L에 걸리는 전압은 J축으로 60이라는 크기입니다. 요거 두 개를 다는 방법은 평행사변을 그려서 대각선이 합백타가 된 거죠. 그래서 대각선의 합백타는 직각삼각에서 대각선의 길이와 똑같기 때문에 루트 80의 제곱 플러서 60의 제곱으로 구해주고 그것은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에 가해준 전압 배합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전력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R에서 발생되는 전력을 우리는 뭔 전력? 유효 전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R에서 발생되는 전력을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게 계산하겠네요. 요 R에 발생되는 전압은 R에 걸리는 전압 곱하기 R에 흐르는 전류를 이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R에 걸리는 전압은 80V, R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전류와 똑같으니까 2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R에 걸리는 전압을 한번 계산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80 곱하기 2 해서 28은 16, 160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전체 R에 걸리는 전압이란 것은 아까처럼 R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R의 저항값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I가 두 개죠? 그래서 R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R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R에 흐르는 전류나 전체 전류나 똑같으니까 그냥 이거는 무시하고 전체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R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전체 전류가 2니까 2의 제곱 곱하기 R의 저항값이 4니까 이렇게 해서 160, 40이니까 160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의 방법보다는 흐르는 전류, 전체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R로서 R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R과 똑같이 뭘 구할 수 있다? 전력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R에서 발생된 것은 유효 전력이고요. 자, 이 L에서 발생된 전력을 우리는 뭔 전력이라 했다? 무효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L에서 발생된 전력은 L에 걸리는 전압 곱하기 L에 흐르는 전류의 곱이 L에서 발생되는 전력이에요. L에 걸리는 전압은 60V였습니다. 그래서 60 곱하기 L의 저항값은 얼마입니까? J30이었죠? 30을 곱하니까 36은 18. 36은 18. 1060V. 36은 18이니까 180이 되겠네요. 36은 18. 예, 맞네요. 여기가 문제가 조금 잘못된 거 같네요. 그죠? 18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똑같은 의미로 어떻게 풀 수가 있습니까? 요 V2라는 것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I2 곱하기 요 소자의 저항값 X가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요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 나와요. 그러면 요걸 여기 대입하면 I2 곱하기 X 곱하기 I2니까 I2가 두 개니까 I2의 제곱 곱하기 X가 됐네요. 근데 I2나 I나 전체나 똑같으니까요. 전체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X가 되겠네요. 요 공식으로 가면은 전류가 얼마입니까? 2니까 2의 제곱 곱하기 저항의 크기는 30. 그러면 2는 4니까 3, 4, 12. 120이 되겠네요. 그래서 12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고요. 요 두 개의 전력을 더한 것을 우리는 뭐란다? 전체의 전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체의 전력은 그냥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 전류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압은 여기 있는 것처럼 100이고요. 전체 전류는 2가 된 거죠. 그럼 곱하니까 200이고요. 그리고 요 160과 120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요? 200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루트 160의 제곱 플러스
120에 제곱하면 얼마 나온다? 200이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요 축은 아래 그리는 전압이에요. 아래 그리는 전압은 아래 흐르는 전류와 같은 위상이죠. 그리고 여기는 L에 그리는 전압이 되는 거죠. L에 그리는 전압. 그 두 개를 더한 것이 전체에 공급되는 전압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전체에 공급되는 전압의 위상이고요. 그리고 이 빨간 축은 뭔 축이 되는 겁니까? 아래 흐르는 전류인데 이 아래 흐르는 전류나 전체 전류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전류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압과 전류의 이 위상차를 코사인으로 취한 거, 코사인, 예행각으로 취한 걸 우리는 역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코사인으로 취한 거는 이 각이나 이 각이나 요 각이나 똑같죠? 그래서 전체 저항분지 R의 저항 또는 전체의 비상전력분지보다 유효 전력으로도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열입니다. 백열은 전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 I는 요 두 개의 소자, 요 소자에 흐르는 전류 I1과 오른쪽 소자에 흐르는 전류 I2의 합각하겠죠? 그걸 각각 구해보면 I1은 요 I1 파란 전류는 전압 나누기 저항이니까 전압은 120 그리고 저항은 30 나누면은 4A의 전류가 흐르네요. 그리고 요 C 소자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은 전압 나누기 저항이니까 전압은 120 그리고 저항은 C의 저항은 40옴으로 주어 있지만 앞에 뭐가 있는 겁니까? 마이너스 J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J 40 하니까 약분하니까 3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마이너스 J분지 이런 플러스 J가 됩니다. 그래서 4 플러스 J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4 플러스 J3이 되고 크기는 얼마입니까? 역시 실수의 크기는 얼마고요? 4고 요 허수의 크기 J축 방향으로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3이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한 전체 크기는 평행사변을 그려서 대각선이기 때문에 루트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으로 크기는 1A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전력을 물어보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R에서 발생된 전력을 우리는 유효 전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럼 유효 전력은 요 R에서 발생된 전력은 R에 그리는 전압 곱하기 R에 흐르는 전류의 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R에 흐르는 전류는 I1은 R에 그리는 전압 나누기 R의 저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R에 그리는 전압이 두 개니까 R에 그리는 전압의 제곱 나누기 R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R에 그리는 전압이나 전체 전압이나 똑같으니까 그냥 전체의 전압의 제곱 나누기 R로서 R에서 발생되는 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려면 첫 번째 전압 곱하기 전류로 계산하려면 전압은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전압과 똑같으니까 120이고 R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계산이 됐다면 4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뭐다? 480이라고 이렇게 계산했지만은 이 전류를 계산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 오른쪽 공식으로 구한다면 120의 제곱 나누기 R의 저항은 얼마? 30 나눈다면 역시 480으로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백열일 때는 전압의 제곱 나누기 저항으로서 전력을 계산한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R에서 발생된 전력을 유효 전력, 나머지 L과 C에서 발생된 전력을 무효 전력이라고 그러고 그 두 개를 더한 것을 전체의 전력, 비상전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회로의 역률을 구하는 방법은 비상전력분지 유효전력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단지 저항으로서 이걸 저항으로서 우리가 전력을 계산할 때는 요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두 개의 저항, 그냥 저항이 아니고 뭐다? 얻어민 뜻으로 계산이 되게 된 거예요. 약간 복잡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전체 저항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지 직렬 회로일 때는 위에 R이 이 회로의 뭐다? 역률이 됐습니다. 근데 백열에서는 곱하기 X가 올라가면 이 회로의 역률과 같은 값이 됩니다. 이건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한 것처럼 이제 전력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직렬 회로에서 이렇게 직렬해서 부하의 저항과 리액턴스 값이 주어지고 이것이 직렬로 연결됐을 때의 전력을 계산한 공식은 전체에 흐르는 전체의 전류를 구해서 그 전류의 제곱 곱하기 R을 곱한다면 유효 전력이 되고요. X를 곱한다면 무효 전력이 된다. 그래서 전류의 제곱 곱하기 R은 유효 전력, 리액턴스 성분을 곱한 X는 무효 전력. 그럼 전체의 전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전체 전압 곱하기 전체의 장. 그래서 전체 전압 V 나누기 전체 장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제곱으로 나눈 만큼의 전류가 전체 전류가 되고 이 전류의 제곱 곱하기 R이 유효, X가 무효. 그 다음 이 두 개를 더한 전체가 비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백열로 구성되어 있는 회로에서는요, 전압으로 계산한 게 맞죠. 그래서 전체의 전압의 제곱 나누기 R 하면은 유효 전력, 전체의 전압의 제곱 나누기 X 하면 무효 전력. 이거 두 개를 더한 것을 비상 전력이다. 이런 개념으로 푸는 게 좋습니다. 근데 부하가 이제는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는데 이 부하 R값과 X값이 안 주어진 문제예요. 그게 안 주어진 문제는 반드시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으면 전압과 전류 위상차 세타가 무조건 주어져야 됩니다. 주어져야 되고요. 이때 우리 유효 전력은 그냥 전압 곱하기 전류하면은 이게 전체의 전력이죠. 비상 전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코사인 위상차 세타가 바로 0였습니다.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그 중에서 R 성분에서 발생된 성분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걸 유효 전력이라고 이야기하고 단위는 와트라는 단위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전력, 전압 곱하기 전류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뭐다? 무효 전력.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X 성분에 포함되어 있는 리액트 성분에 포함되어 있는 전력이 나요. 이걸 우리는 무효 전력이라고 이야기하고 단위는 VAR이라는 단위를 적습니다. 이거 두 개 전체를 다한 전력을 우리는 뭐란다? 비상 전력이라고 해요. 단위는 뭐다? VA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 자, 그리고 전압과 전류가 복소수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 이렇게 A 플러스 JB 전류도 C 플러스 JD로 실수와 허수로 복소수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전압의 공역 복수에다가 전류의 복소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공역 복수란 건 뭐냐면은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거죠. 그래서 전압이 A 플러스 JB라면 이때 곱해주는 전압은 전압의 공역 복수수 발을 붙인 것은 A-JB와 전류의 벡터를 이렇게 곱해서 결과가 이렇게 실수와 허수로 놓는데 그 중에서 실수값은 유효 전력이고요. 허수값은 무효 전력인데 C의 무효 전력일 때는 이걸 진상부하라고 그러고 앞에 플러스 J가 붙습니다. L의 무효 전력일 때는요, 이걸 우리는 지상부하라고 이야기하고 마이너스 J의 부호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코사인한 건 유효 성분을 구하기 위한 값이고요. 사인 성분은 무효 성분을 구하기 위한 값입니다. 그래서 전체 크기에다가 코사인을 취하면 무조건 뭐다? 유효 성분이 나오고요. 전체 크기에다가 사인을 취하면 뭐다? 무효 성분이 나온다. 이 관계를 아시고요. 그러면은 유효와 무효를 다 더하면은 전체 값 100%가 되겠죠? 100%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유효분, 코사인분이 60%면 무효분은 뭐가 되고요? 80%가 되고요. 유효분이 80%면 무효분은 몇 프로 된다? 60%가 됩니다. 왜?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100%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60%와 80%를 더하면 100%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우리가 직각상각에서 요 변과 요 변을 구하기 때문에 60%와 80%를 60 더하기 80에서 140% 읽는 게 아니고 60의 제곱 풀려서 80의 제곱 이꼴은 100%입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진입니다. 공진한 건 L과 C의 저항이 똑같아서 그 합이 뭐가 된 거? 0이 된 해를 공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공진의 조건은 뭡니다? L의 저항 오메가 L과 C의 저항 오메가 C 분질이 뭐다?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공진이죠. 여기서 주파수 F를 뽑아내면은 그 주파수 F는 2파이부터 LC 분지 1이 나와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직렬 공진에서는 이 저항이 없어져 버리니까 R만의 저항이 되기 때문에 저항은 뭐가 된다?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직렬 공진 시에 회로에 들어오는 전류는 최대가 됩니다. 하지만 백렬 공진은 개념은 똑같은 개념이지만은 저항값이 반대로 최대가 돼요. 그래서 전류는 뭐다? 최소로 흐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직렬 또는 백렬 공진 시에 선택도라는 게 나와요. 선택도 Q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Q 값은 자, 직렬 공진에서는 R 분지 1, 루트 위에가 L, 밑에가 나누기 C가 된 거예요. 백렬 공진은 그하고 반대입니다. R 곱하기 루트
위에가 C, 나누기 밑에가 뭐다? L. 이렇게 백렬 공지에서 선택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도란 것은 어떤 공진 주파수에 대한 값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 값은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선택도였습니까? 공진 주파수에 대한 값은 두 개가 똑같이 들어오지만은 이렇게 있는 빨간 그래프는 나머지 다른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는 크기가 작게 들어오는데 파란 영역은 크기가 거의 공진 주파수나 똑같은 크기가 들어오죠.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이란 선택도를 가진다. 이 선택도가 얼마큼 크느냐 이걸 구하는 공식이 이 공식이다 봐놓으시고요. 이걸 우리는 선택도 또는 첨예도라고 얘기해요. 이 선택도와 첨예도는 R장에 대한 X의 장, 리액턴스의 크기의 비로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공식화해서 단순화시킨 게 R분지 루트 LC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7. 결합회로입니다. 1차 측에 교류 전류를 인가해주면은 요 1차 측 코일에 뭐가 자속이 발생되고 요 자속의 변화 때문에 전압이 유도되는데 그때 유도되는 전압은 자기 인덕턴스 L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L DT분지 DI1으로 자기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일에 발생된 자속이 이 코일 내보면 이거 넘어가서 2차 측 코일로도 넘어가요. 그래서 2차 측 코일에도 똑같은 전압이 들어옵니다. 이때 물론 그 원인이 되는 것은 1차 측에 흘려준 전류 때문에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측에 흘려준 DT분 DI라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데 이때 2차 측에 걸리는 전압은 1차 측 코일과 2차 측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 M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차 측에 흘려준 전류에서 1차 측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을 할 때는 자기 인덕턴스, 그 1차 측 코일의 인덕턴스 값으로 계산이 되고 1차 측 코일에 흘려준 전류에서 2차 측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때는 1차 측 코일과 2차 측 코일 사이에 상호 인덕턴스 M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M은 K 루트 L1, L2로 구해지는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인덕턴스를 직렬 또는 백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값은 직렬일 때는 저항의 직렬과 똑같고 백렬일 때는 저항의 백렬과 같은 꼴로 나와요. 하지만은 상호 인덕턴스 서로 넘어가서 간섭해주는 자속이 있다면 그 자속이 L1에서 발생된 자속이 L2로 넘어가고 L2에서 발생된 자속이 L1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가는 양이 한 개니까 두 개가 넘어가죠. 그 두 개가 더해지는 방향으로 넘어간다면 플러스 2M을 하고요. 서로 감소되는 방향으로 넘어가면 뭐다? 마이너스 2M을 하는데 그게 더해지는 방향이냐 감소하는 방향에는 점의 위치를 보고 판단한 겁니다. 같은 방향에 점이 찍혀 있으면 가극성, 더해지는 방향이고요. 반대 방향에 점이 찍혀 있으면 뭐다? 감극성을 말하는데 이 점이 자속이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 이렇게 자속이 나오고 이렇게 자속이 나오니까 같은 자속이죠. 방향의 자속. 그래서 뭐다? 가극성을 의미하고요. 요 파란 거는 이쪽으로 자속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쪽으로 자속이 나오죠. 자속의 방향이 서로 반대니까 감극성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백렬일 때는 똑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위에가 마이너스 M 제곱이 되고요. 가극성일 때는 마이너스 2M이고요. 감극성 때는 플러스 2M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가극성은 증가하는 값이잖아요. 가극성 더할 가니까. 근데 왜 마이너스가 돼요? 여기서는 아까 플러스가 됐는데 증가하는 값 맞습니다. 그래서 요 분모가 마이너스가 돼야 분모가 작아져야만 이 전체 값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극성일 때는 분모가 작아진 형태로 분모에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 2장의 요점 정리였습니다.